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는 격동기를 맞아 한국 사회의 올바른 재편, 즉 체제 전환을 위해서 정책 교육 영상을 제작 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네 분의 교수 연구자들을 모시고 어떻게 그 주요 위기에 대해서 노동이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대안으로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각 론에 대한 자세한 강연은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고, 지금 이 시간에는 그 내용을 요약하고 좀 더 이제 논평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책장사는 아니지만 그 두 권 정도의 책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노동 전략 미래 운동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이 작년 8월 달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말씀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글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다른 책이 하나 있습니다. 대안으로서의 일자리 보장제에 대해서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잘 정리된 책이 나와 있는데요. 나라가 빚을 져야 국민이 산다 라고 하는 책인데, 역시 이 글을 쓰신 분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시 작년 8월 날쯤에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크게 저희들은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대응, 기후 위기와 노동의 대응, 그리고 대안으로서의 일자리 보장제, 그리고 노동체제와 이제 노동체제를 올바로 바꾸기 위한 새로운 노동체제를 제대로 구성하기 위한 노동정치, 이 네 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대응에 대해서 계명대학교 이문택 교수님께서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노동의 세계만큼 많은 변화가 있는 곳은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4차 산업혁명의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일터에서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4차 산업혁명은 AI, IoT, VR,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테크놀로지, 기술의 발전만 가지고 주로 얘기되는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 일자리, 생산 현장에서의 변화는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간혹 기술의 문제로 이 문제를 굉장히 협소하게 얘기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1960년대부터 굉장히 구조적인 위기에 처하고 있고요. 총수요를 만들어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채무를 증대시키는 방식, 세계화, 그다음에 국가가 개인의 채무를 또 이렇게 늘려서 소비를 증진시키는 방식,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날 디지털 자본주의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어떤 수요들을 끌어내고 그것들이 생산 현장에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지금 노동의 디지털화라고 하는 흐름은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도전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젊은이들한테도 또 큰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이제 이 현상을 두고 벌어지는 문제 중에 하나는 앞으로 일자리 노동시장이 양극화될 거다. 그래서 숙련도가 높은 사람은 살아날 것이고, 숙련도가 낮은 알고리즘화에서 단순 반복되는 일자리는 시장에서 소멸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기술의 결과만으로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러한 그 노동의 디지털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개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이제 앞으로 한 10년, 12년, 한 20년 뒤에는 노동자와 중고령자는 사라지고 생산 현장에는 비정규직만 있는 그런 로봇과 비정규직만 있는 그런 공장 그리고 산업 현장이 앞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로봇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가장 높은 나라이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대구, 경북, 경남, 인천,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세 지역이
자동화, 디지털화 비율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 대구 경북 지역 특히 중소 제조업이 많은 곳에서도 이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고용 없는 그 세상이 펼쳐질지도 모르겠는데요.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그 노조의 적극적인 개입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이제 노조는 고용 전략, 임금 전략에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투쟁을 해왔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각국이 여러 가지 이제 산업 정책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 7월 14일 한국판 종합 뉴딜이라는 것이 나왔고 그 핵심은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인데요. 그린 뉴딜인데 사실 이건 우리나라만 있는 산업 전략이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 곳곳에 다 비슷한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던 시절이 얼마 안 됐는데 국가가 산업 정책을 주도하는 그런 시절이 도래한 거죠. 바로 이 시점에 노조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산업 정책에 개입을 하고 이 디지털화, 기술화, 자동화 이러한 것들을 막아내지 않는다면 아까 같은 그런 우려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단위에서 특히 노조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의 개입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그 계명대 임원택 교수님의 이 주장에 대해서 뭐 질문 혹시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혹시 그러면 이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또 다른 자리를 빌어서 얘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수정 보완하거나 확대 보완, 하여튼 보완하거나 제한하실 만한 내용은 있으신가요? 예. 뭐 특별한 이야기가 없으시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나중에 종합 토론할 때 그때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기후위기와 노동의 대응에 대해서 경남연구원 남종석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2000년대 이후로 한국 자본주의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 왔었고요. 2009년도부터 이제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세계 시장의 감소 그리고 중국의 경쟁력 상승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제조업이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력 산업인 자동차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사실 조선 산업은 거의 붕괴된 수준이었고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경상북도의 산업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요동을 치면서 장기적으로는 계속 성장률이 하락하는 축이었고 결과적으로 보면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북의 경제 구조 속에서 2015년 이후로 경북이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어떤 쟁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런 제조업 자체 위기는 우리 경상북도뿐이나 한국 기업만 한국 어떤 경제만 힘든 것은 아니고 전국 전 세계적으로 다 힘든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상태에서도 지금 현재 지방에 있는 공단들은 대부분 다 탈산업화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이렇게 이제 정체되는 반면에 신규 투자의 대부분이 이제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이 지역 간의 격차도 굉장히 이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우리 경남도 제가 있는 경남도 그렇고 경상북도도 마찬가지고 제조업에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데요. 그 상태에서 기후 위기가 오면서 새로운 아까 이제 이문택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후 위기로 인한 산업 체제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은 소위 석탄에 의존하는 혹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고 현재 우리 경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후 기후 위기로 인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경제 체제로 국제적인 이행이 이루어질 때 유럽이 제일 빠르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앞장서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에 우리가 적응하지 못한다면 수출의 어떤 문제, 그다음에 각 업종별로 나타나는 규제의 문제 이런 것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 우리 한국 경제도 경북에 있는 경제도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에 적응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리고 두 가지 측면의 구조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조업 위기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 이것은 주로 보면 이제 디지털화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생산 체제가 구축이 되어지고 제조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 한 가지는 아까 말했듯이 기후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 상태가 된다면 그 지금도 이미 몇 년간 진행되어 왔지만 앞으로 10년 내까지 계속해서 산업 구조 조정이 유지될 거라고 지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뭐 그 경제 체제의 변화와 생산 시스템의 변화까지 포함되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고용의 변화, 첫째로는 신규 고용 자체가 굉장히 정체되어지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산업 자체가 변화되어지면서 디지털화되어지면서 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어떤 공급 기업들이 이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에 많은 부분들이 퇴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환경 기준이 강화되어지면서 이 공급 시스템에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기술적인 변화들에 적응할 수 없다면 많은 위기가 올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적어도 이 기후 위기와 관련되어서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수용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산업 시스템에 적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 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각 기업별로 그리고 산업별로 이 변화의 방향들에 대한 로드맵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노동시장에서의 변화에 적응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퇴출되는 기업들 그리고 산업들에서의 고용 문제, 불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의 측면 그리고 재교육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어떤 합의들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노동이 이제 전 지구인들이 직면한 문제이기도 하고 특히 노동이 직면한 큰 두 가지 거대한 도전, 디지털 전환하고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노동의 대응에 대해서 기후 위기 관련해 가지고는 남정숙 박사님께서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짧게 요약을 하다 보면 이게 너무 생략이 되어서 또 오해의 측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뭐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좀 어떤 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그러면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아까 노동의 대응에 대해서 조금 요약을 하다 보니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해줄 수 있으신가요, 임은택 교수님? 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분화에 들어가면 중고령자들의 사회 안전망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또는 이제 숙련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 이 문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깊숙한 제도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제도라는 것이 너무나 주먹구구시고 엉망이고 또 노동계의 의사와 무관하게 말 그대로 민간이 운영하면서 황폐화되어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 일자리, 아까 남정숙 박사님이 기후 변화 관련돼서 그린 뉴딜에서도 그런 신규 일자리의 필요성, 숙련들이 필요했지만 이런 일자리는 사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대학 교육을 받아서 혹은 이전에 직업학교에서 받아서 그대로 매뉴얼대로 시행하는 노동이 아니고요. 시시각각 변하는 기업 내의 어떤 수요들 그리고 노동계가 그 부분들을 어떻게 또 프로세스 공정 과정에서 조율을 하느냐. 그러니까 노동 통제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자본과 노동의 기란 관계들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숙련 과정에 적극적 개입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수직적 통제 과정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의 적극적 개입이 굉장히 필요하고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특정 노조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거부감도 많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원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 있는 숙련 노동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독일도 원전을 철폐하면서 원전 노동자들이 다 실업자가 됐다는 그런 얘기는 없거든요. 사실은 이제 지역 주민들의 갈등들이 훨씬 더 많겠죠. 일자리가 없어지고 산업 현장이 없어지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다 시민사회의 논의가 훨씬 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노조 정책적 개입은
단순하게 자본가의 어떤 갈등 관계뿐 넘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산업 지형, 노동 세계의 어떤 모습들을 바꿔나가는데 시민 사회를 설득하고 속도를 조절하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정책 영역들을 포함하는 그런 노동 정치의 한 영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한 가지만 좀 네. 보충을 하자면 아까 그 일정하게 탄소를 통해서 혹은 뭐 그 화석 연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산업적인 시스템에서 일단 구조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투자도 상당 부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풍력 같은 경우는 중화학공업 부분에서 그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고요. 철강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한 가지는 뭐 그 에너지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 건축물 규제가 들어가게 하면 건설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일자리들이 태양광 발전도 마찬가지고요. 주민들이나 시민 사회가 참여하는 방식의 또 여러 가지 소규모 발전 단위들을 형성할 수 있고 에너지 자립도도 높일 수 있는데 그 결국 만들어지는 것과 그 없어지는 일자리들이 어떻게 이 공급과 수요를 조절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노조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사라져가는 일자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양질의 일자리 전략을 포기하면 이 기획은 전적으로 이제 자본가들이 만드는 기획에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남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과거 신자유 시절에는 그냥 먹고 살 만한 괜찮은 일자리를 찾으려고 했잖아요. 디센트 워크.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새로운 사회 개혁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좋은 일자리, 굿 워크를 만드는 것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측면에서 오랫동안 우리가 푸디즘, 테일러리즘 변하지 않은 생산 과정에서 일정하게 노동을 해왔던 노동 투쟁을 해왔던 과정과는 훨씬 다른 이제 비전들이 열리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새로운 사회 개혁 그리고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이 보다 풍부하게 이 노동정치 안에 들어와서 논의가 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싸우는 투쟁은 현재 조직화된 노동을 위한 투쟁이기도 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쟁이라는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감안하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